안녕하세요. 고도원드림 고도원의 서재 시간입니다. 오늘 추천해 드릴 책은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입니다. 아주 유명한 책이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좀 어려워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변신은 은유로 가득한 그런 책입니다. 은유로 된 세계 고전이 세 권이 있습니다.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 니체의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릴 이 변신입니다. 물론 저의 분류입니다. 카프카는 1883년에 태어나서 1923년에 죽었습니다. 41살의 짧은 생을 살았습니다. 이 카프카의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이 변신이고 또 한 권이 소송입니다. 변신은 짧은 중단편 소설이고 세부로 구성된 은유와 비유가 많은 책입니다. 그래서 좀 어렵게 느껴지는 책이죠. 어떤 사람은 자욱한 회색의 안갯길을 걸어가는 글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책을 두고 흔히 20세기의 문학의 신화 이렇게 평합니다. 카프카의 문학 세계로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입문서로 통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밀란 쿤데라는 이 책을 가리켜서 검은색의 기이한 아름다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프랑스의 지성이라고도 불리는 사르트르는요, 이 카프카를 도곡권의 대문호라고 극찬했습니다. 빈센트 반 고흐와 같은 예술적 감각이 시대를 앞서간 천재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또 100년 동안의 고독이라는 책으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가브리엘 마르케스, 이분은 이 변신을 읽고 자기도 작가가 되겠다고 결심했다고 하죠. 무라카미 하루키도 이 카프카의 책에서 영감을 얻어서 해변의 카프카라는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이 변신은 한국에서도 번역본이 가장 많은 책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대표적인 은유의 소설입니다. 은유 소설은 대체로 난해합니다. 여러 해석이 뒤따르고 사람마다 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책을 읽는 시점, 어릴 때 읽었을 때, 나이 들어서 읽었을 때 달라집니다. 삶의 경험이 많이 쌓일 때 또 다릅니다. 특히 이 소설은 읽는 시점에 따라서 늘 다르게 다가옵니다. 그렇다면 이 은유는 언제 필요할까요? 직설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시대에 태어납니다. 정상적인 언어로 표현하면 위험할 때 나오게 됩니다. 외부적으로는 정치적인 탄압이나 억압, 그리고 그 나라의 시대 상황이 있는 그대로 말하기 어려울 때, 또 개인적으로는 심리적으로 절망 상태일 때, 외로움과 허무가 깊을 때 나오는 것이 은유입니다. 이 책은 1912년에 집필을 했습니다. 책이 발표된 것은 1916년입니다. 당시 체코는 오스트리아 제국의 헝가리 영역이었습니다. 체코인은 있었지만 체코라는 나라는 없었을 때입니다. 우리에게도 떠오르는 시간이 있죠. 한국인은 있지만 한국이라는 나라는 없었을 때. 직설적으로 발언하거나 비판하기 어려울 때, 현실이 갑갑하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은유는 탄생합니다. 체코의 인형극이 발달하는 것도 그런 연유가 있습니다. 직접적인 언어가 배제되고 인형을 넘은 은유와 연극적 허구, 상징이 가득한 극을 통해서 세상을 표현하는 것이 예술적 전통으로 이어진 곳이 체코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보헤미안 기질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체코에 보헤미아라고 하는 지방이 있습니다. 이 지방에서 유래된 보헤미안 기질, 이것은 집시 기질입니다. 자유분방하고 간섭받기 싫어하고 자존심 강하고 사회 간섭에 구애되지 않는 방랑자, 그런 기질을 가진 문학가, 지식인들이 많은 사회, 그곳이 체코입니다. 카프카는 그 체코의 수도인 프라하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프라하에서 태어나고 프라하에서 자라고 프라하에서 학교를 다니고 프라하에서 직장 생활하고 죽어서도 체코에 묻힌 사람입니다. 그런데 체코에 살면서도 체코어를 쓰는 사람이 아니고 독일어를 사용했습니다. 유태계인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독일어를 사용하는 학교를 다녔습니다. 체코에 살면서도 체코인이 아니고 독일어를 쓰지만 독일 사람도 아니고 유태인이면서 독일어를 쓰는 어느 곳에도 속하지 못하는 이방인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형들이 있었지만 먼저 죽었고 카프카 뒤로 여동생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남았습니다. 셋 가운데 하나만 남은 거죠. 가족 중에서는 아버지가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아버지의 희망대로 법학을 공부했지만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험회사 직원이 되었는데 그것도 그가 원하는 삶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평생 글을 쓰는 사람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변신과 같은 작품을 쓰게 된 것입니다.
개인적으로요, 저에게 이 프라하와 카프카는 남다른 인연이 있습니다. 프라하를 지금까지 한 10번 넘게 다녀왔습니다. 맨 처음 찾아간 것이 2003년 봄이었습니다. 5년 동안 대통령 연설문을 쓰고 이해 2월에 청와대를 나왔습니다. 그때 저는 완전히 고갈되었고 번아웃 상태였습니다. 무엇보다 휴식이 필요했습니다. 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만사 제쳐놓고 노트북 하나, 배낭 하나 들고 동유럽 배낭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 여행의 첫 번째 나라가 체코, 프라하였습니다. 지금도 아마 한국인 관광객들이 체코에 가면 반드시 찾아가는 곳이 한 곳이 있습니다. 황금소로라고 하는 작은 골목길입니다. 옛 궁전 옆에 아주 좁은 골목에 상인들이 살던 곳이었는데 한 칸 집이 대체로 한두 평짜리 되는 작은 좁은 공간입니다. 그곳에 카프카의 방이 있었습니다. 카프카의 방이 아니고 하나 남은 여동생이 사용하던 공간이었습니다. 그 한 평 남짓한 작은 공간 한쪽 귀퉁이에서 카프카가 퇴근길에 와서 글을 썼던 장소가 그곳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그곳을 보면서 한 대 맞은 느낌이었습니다. 그의 운명과 저의 운명이 비슷하구나. 작은 동굴 같은 곳에 벌레처럼 웅크리고 앉아서 글을 쓰고 있는 카프카의 모습이, 그리고 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나도 그와 같은 신세가 아니었나. 자꾸 좁은 동굴 안에 갇혀서 글 쓰는 일밖에 할 수 없는 존재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현실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재주는 글 쓰는 것밖에 없으니 작은 이 칙칙한 동굴 속에 갇혀서 웅크리고 글을 쓰는, 그러다 각혈하는 그의 모습이 보이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곳이 가장 편안하고 해방감을 갖는 공간이었겠구나. 마치 고대의 원시인들이 동굴에서 자신의 손바닥으로 존재를 남겼듯이 그렇게 글을 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2003년 처음 방문한 뒤로 여러 차례 체코에 들릴 때마다 이 황금소로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볼 때마다 그 느낌이 변화되었습니다. 처음에 느꼈던 벌레처럼 웅크리고 있던 저의 모습이 차츰 벗어나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처음에 느꼈던 그 답답한 느낌, 웅크리는 모습에서 조금씩 펴져가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마치 성지를 순례하는 마음으로 이곳을 즐겨 찾게 되었습니다. 이 책의 줄거리는 심플합니다. 등장인물도 많지 않습니다. 주인공은 그레고르 잠자라는 이름의 벌레로 변신한 화자입니다. 작가 자신이기도 하죠. 아버지, 어머니, 누이가 나옵니다. 어느 날 일어나니까 갑자기 자신이 벌레로 변신해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벌레로 변신해 있는데도 주인공의 머릿속에는 얼른 기차 타고 출근해야 한다, 이것을 걱정합니다. 주인공이 출근 시간이 지났는데도 밖에 나오지 않으니까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방을 두드리고 자신도 나가려고 애쓰는데 몸은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고 급기야 직장 상사인 지배인까지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고 해고 위협을 하고 하죠. 드디어 문이 열렸을 때 이 주인공의 이 벌레의 모습으로 변한 것을 보고 기절초풍한 모습으로 지배인은 주랭랑을 칩니다. 어머니는 실신하고 아버지는 지팡이로 위협하고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전까지 그레고르 자신이 생계를 담당했었는데 이제는 여동생이 하루 2번 음식을 가져다 주면서 돌봄을 받게 되고요. 그전까지는 주인공의 수입에만 의존했던 가족들도 돈벌이에 나서게 됩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던진 사과폭탄에 부상을 입고 한 달 넘게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 일상의 삶은 계속되고 가족들의 사소한 갈등도 이어집니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지자 그레고르의 옆방을 하숙방으로 내주게 됩니다. 주인공 그레고르는 벌레로 변신해 있긴 하지만 의식은 인간 그대로여서 감성도 살아 있습니다. 여동생 그레타가 바이올린 연주를 하는 것을 들으면서 감동도 하죠. 그러나 벌레로 변신해 있는 그를 보는 가족과 세상 사람들의 시선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벌레가 된 주인공 모습을 보고 하숙생들마저 놀라서 도망치니까 가족들은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다 선언하고 주인공 자신도 고민하게 됩니다. 주인공이 죽게 되자 가족들은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쉬고 오랜만에 새 사람이 소풍을 떠나고 새로운 희망에 부푸는 모습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 마지막 부분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잠자씨 부부는 점점 생기가 도는 딸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녀가 최근에 2볼이 창백해질 정도로 갖은 고생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름답고
탐스러운 처녀로 피어났다는 것을 두 사람이 거의 동시에 느꼈다. 부부는 점점 말수가 적어지더니 거의 무의식적으로 눈길로 대화를 나누며 이제는 슬슬 딸에게 착실한 신랑감도 구해 주어야 할 때가 된 것 같다고 생각했다. 목적지에 이르자 딸이 제일 먼저 일어나 젊은 몸을 쭉 펴며 기지개를 켰을 때 그들에게는 그 모습이 그들의 새로운 꿈과 아름다운 계획의 보증처럼 여겨졌다. 주인공 그레고르가 죽고 나서야 가족들이 새로운 꿈과 희망을 갖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나는 거죠. 책 제목도 변신이지만 이 책의 주제도 변신에 있습니다. 변신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인간 누구나 변신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내면의 모습, 겉은 인간인데 내면 본질은 벌레일 수도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의 독한 욕설 가운데 벌레만도 못한 놈이라고 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버러지 같은 놈이란 말도 했습니다. 그레고르는 아버지의 뜻에 따른 착한 아들이었고 여동생에게는 훌륭한 오빠였고 직장에서는 성실한 직장인으로 생계를 책임지는 모습, 그것이 외형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 안에 감추어진 남들에게 보여지기 어려운 또는 억눌려 있는 내면의 모습이 또 있음을 알았을 것입니다. 인간 내면에 숨겨진 벌레 같은 모습, 그 변신의 모습을 아주 리얼하게 실제 상황처럼 글로 풀어냈습니다. 카프카와 우리 모두에게 잠재되어 있는 자기 내면의 문제를 밖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둘째는 어떤 사람의 변신한 모습을 바라보는 타자들의 시선에 관한 것입니다. 살을 맞대고 함께 사는 가족, 함께 일하는 직장 동료, 가까운 이웃 같은 다른 사람의 변신을 바라보는 또 다른 사람의 시선, 곧 나 자신이기도 하겠죠. 그 타자들의 시선과 의식에 관한 것입니다. 벌레로 변신한 것을 보는 아버지, 어머니, 여동생, 직장 상사인 지배인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충격을 받게 되겠죠. 상황을 정상으로 돌려보려고 애쓰지만 불가능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믿었던 아버지가 가장 먼저 저기를 드러냅니다. 아꼈던 여동생도 지쳐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하숙생들마저 기겁하고 도망칩니다. 더 이상 공존할 수 없다고 말하는 가족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그레고르는 결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라져야겠구나. 없어지는 것, 죽는 것이 가족들을 위한 길이구나.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몸을 던져야 하는 모순과 희생, 그 부분을 카프카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는 가족들을 생각해보며 감동과 사랑의 감정에 사로잡혔다. 그가 사라져야 한다는 생각은 여동생보다 아마 자신이 더욱 단호할 것이다. 이런 부분을 들으면 인생을 제법 산 사람들은 언젠가 한 번쯤 겪어본 그 외로움, 슬픔에 잠겼던 기억의 펠린들이 되살아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변신 이후의 또 다른 변신에 관한 것입니다. 인간의 양면성을 보여줍니다. 외형은 벌레로 변신했지만 내면은 그대로입니다. 가족을 사랑하고 생계를 걱정하는 책임감 그대로입니다. 여동생이 바이올린 연주에 감동하는 부분도 나옵니다. 이렇게도 음악에 감동을 받는데도 그가 과연 동물이란 말인가? 이런 부분에서 인간 본연의 모습을 한 번쯤 생각해 보게 합니다. 인간이란 내면과 외면이 공존합니다. 양면이 있습니다. 어느 한편으로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삶의 불확실성, 입구에 들어왔지만 출구를 찾지 못하는 것에 대한 외로움과 좌절, 현실의 무거운 짐, 중압감 속에서 하루에도 우리는 수없이 변신을 거듭하게 됩니다. 그레고르가 죽을 때의 장면입니다. 앞에 읽어드린 것과 중복된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는 가족들에 대해 감동과 사랑의 마음으로 돌이켜 생각해 보았다. 그가 사라져야 한다는 생각은 아마 여동생보다 그 자신이 더욱 단호할 것이다. 탑시계가 새벽 3시를 칠 때까지 그는 이렇게 공허하고도 평화로운 생각에 빠져 있었다. 창밖의 세상이 환하게 밝아오기 시작하는 것까지는 아직 알 수 있었다. 그러고는 그의 고개가 자신도 모르게 아래로 푹 떨어졌고
콧구멍에서는 마지막 숨이 힘없이 흘러나왔다. 그레고르가 죽어가면서 외롭고 고독했을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자신이 벌레로 바뀐 상황에 가족들이 적응해가고 일상이 되어가는 모습에서도 많은 것을 생각해 보게 합니다. 변신의 모든 서술은 비현실적인 상황을 사실처럼 현실처럼 썼습니다. 어쩌면 뚱딴지 같은 상황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어마어마한 디테일이 들어있고 사실처럼 썼습니다. 아주 스케치가 잘 된 구상화 속의 추상화를 보는 그런 느낌입니다. 글을 쓰는 사람은 요리사와 같은 면이 있습니다. 자기가 만든 음식 말고 다른 사람이 만든 음식을 보면 보이는 게 있습니다. 비슷한 맛도 있고 전혀 다른 맛도 있습니다. 그런데 카프카의 변신은 저 자신도 한 번도 만들어 보지 않은 요리를 먹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카프카의 글은 경이롭습니다. 이 책을 썼을 때 그의 나이가 29살이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작가가 쓴 변신을 이해하는 것은 나의 변신을 알아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나에게 변신은 무엇인가? 우리는 반드시 변신의 과정을 거치면서 살아갑니다. 벌레가 될 때도 있습니다. 무시당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고독하고 외로운 시간들. 그 좌절의 시간에 무엇을 하느냐? 어떻게 견디느냐? 저는 여기에 주목합니다. 초현실주의, 비현실주의인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매우 현실적이고 그림처럼 생생하고 우리가 일상에서 늘 마주치고 만나고 부딪히고 상처받는 이야기들입니다. 그것을 디테일하게 그려내는 이 엄청난 문장력, 엄청난 표현력에 탄복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변신이라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벌레가 탈바꿈하면 나비가 됩니다. 변신이라는 것은 진화일 수도 있고 발전일 수도 있고 승화, 극복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의 변신과 다른 사람의 변신을 바라보는 안목을 키우고 새로운 방향을 설정하는 기회로 삼는다면 이 책이 더욱 의미 있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더 아름다운 쪽으로 승화되고 더 아름다운 변신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응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많이 웃으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